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5월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국방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오늘은 해병대 상륙장갑차 새로운 신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과제에 제시된 걸 보니까 이걸 파생형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참 많아요. 일단 그 파생형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 파생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제가 제목에서 적은 것처럼 상당히 놀랍고 신선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의 장사정거리 그리고 정밀도가 있는 대함 탄도탄 또 뭐 공대지도 있고 지대지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해병대가 과연 상륙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수평선 상륙전 이런 개념은 내놨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자신은 없어 보이거든요. 장비란 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다. 아니, 우리는 이거다. 이게 확실해.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추격자 입장이 아니고 이제 선도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 되게 보수적인 기관이고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우리 국방과학 연구 기관들 자체가. 그런데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자신감이. 그래서 그런 거에 한 또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긴데 오늘은 일단 파생형이 뭔지 그 기초적인 호기심을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 4월에 나왔으니까 뭐 그 최근 과제고요. 여기 이제 핵심 단어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KAAV2라고 하는 거 개발 중인 거는 아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유무인 원격 통제 체계인데 유인은 당연히 유인이죠. 사람이 타고 뭐 조종하고 뒤에 해병 대원들도 싣고 가는 것인데 빠른 속도로 여기 무인 저기 장갑차를 무인으로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저게 이 위험이 아직 상존하는 해변에 보낼 때, 특히 선견대로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내는 세력으로서 무인 장갑차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황에 따라서 전투 모듈, 다양한 장비들을 실은 그런 장갑차를 먼저 보내서 위험을 추가로 해소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탄 장갑차가 간다. 이런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연구 개발 목표인데 제가 밑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23년에서 27년 50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예. 자, 이거는 상륙 돌격 장갑차 2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은 원격 통제죠. 이 무인화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군에서도 보면은 뭐 무인 뭐 장갑차 형태도 있고 뭐 견마 로봇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보병 분대 작전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극소형 무인기들도 활용하죠. 예, 뭐 지하실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곤충형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잠자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창문으로 은밀하게 침입할 수 있고 그 내부의 상황을 뭐 파악할 수도 있고 뭐 공격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되게 팬시하게 미래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홍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그런 모든 무인 체계들이 몇 년 안에 작전에 실제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데 그게 되겠나? 오랫동안 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수소 연료 전지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유닛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힘도 더 세지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우리 전투부대를 무인화할 수 있겠구나. 유무인 복합이 그냥 모든 체계에 다 적용되는 거구나. 예, 그냥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다. 예, 우리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서 화력 지원형과 통로 개척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오늘 살펴볼게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 2 한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량 35톤이고 병력이 한 21명. 예,
21명, 그 승무원 3명 이 정도고, 지금 속도는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상당히 좀 뭐랄까 완곡하게 역량을 다 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40mm CTA4는 당연히 이제 무인 포탑이고 CTA가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아진 거죠. 작아지고 저건 이미 개발이 된 것 같고, 또 과거 과제들을 봤을 때 엔진은 우리 K2용 엔진, 디젤 엔진 국산화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업체는 지금 한 300대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상륙 돌리기 장갑차, 여러분 익숙하신 거 있죠. 해병대 쓰는 거. 그거 보유 대수가 160대예요. 그럼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다가 이것은 그 장갑차에 비해서는 훨씬 여러 배 더 나은 장갑차거든요. 생존성이나 공격성이라는 면에서. 즉, 해병대의 기본은 상륙 작전인데 해병대 전체 전력이 숫자로만 2배 이상, 그리고 기술적 부분까지 다 합치면은 전체 전력 향상에 있어서는 3배, 4배, 5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륙 지원함들 있잖아요. 뭐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무인기 세력, 그리고 무기 체계들 감안하면은 엄청난 수준의 전력 향상이 예상이 돼요. 예. 이미 우리 해병대 전력은 세계에서 상당히 강한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 근데 오늘 무인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이거는 북한만을 상대하는 세력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동군, 북한만을 상대할 건데 국가전략기동군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예.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 충분히 명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합의가 됐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자, 그게 국가전략기동군이라는 것이다. 예. 지금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국가전략기동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예. 즉 이것은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항공모함처럼.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상륙 돌격 장갑차는 이걸 모델로 아주 그대로 미국에서 개발하다가 포기한 거죠. 2011년에. 예. 이게 이제 연구비가 30억 달러가 들어갔고 시간이 10년이 투자됐었어요. 3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4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10년 투자해서 포기했다고요. 예. 스펙이 비슷해요. 예. 자, 이게 특징은 뭐냐면 디젤 엔진을 이제 물속에 수상에서 운행할 때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냉각을 시켜요, 엔진을. 그래서 훨씬 고 RPM을 쓸 수 있어요. 같은 엔진에서 더 많은 출력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2,700마력까지 되던 엔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육상에서는 한 800마력대, 예. 그리고 해상에서는 냉각을 확 시켜서 2,700마력을 끌어 쓰던 거고, 우리는 지금 그게 MTU 엔진을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K2 엔진 1,500마력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미국의 EFV가 10년도 이전에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당연히 그거보다 더 낮춰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상당한 속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때 미국이 기대했던 게 수상 최고 속도가 46km였어요. 무장은 30mm, 우리는 무장 40mm죠. 예. 그래서 우리의 수상 최고 속도도 이거 동등 이상은 될 것이다. 예. 미국이 4조 원 쓰고 10년 투자해서 포기한 거, 우리는 거기에 핵심 컨셉을 받아들여서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무인화 지금 하고 있는, 무인화 파생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즉 그 말은 이 기본적으로 이 무기 체계가 잘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개발 중이거든요, 지금. 엔진 같은 부분은 연구 과제를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은 그걸 버리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장갑차 70년대 생산됐던 거는 몇 년 전에 큰 사고 났었죠. 많은 해병대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건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개발하던 건 실패했고, 그래서 임시 방편용으로 지금 이 BAE 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차륜 장갑차의 형을 도입을 했어요. 미국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시적 대안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병대는 뭘 요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무인하라 그러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거 장갑차를 미국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전 컨셉 전체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지도 몰라요. 몇 년 지나면. 즉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지금 면모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살펴봄에 있어서. 자, 이것은 22년도 3월에 나왔던 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소개드렸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00마력 상륙 돌격 장갑차용 디젤 엔진 기술 개발 이거죠. 국내 보유 디젤 엔진 1500마력급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K2 전차 엔진이잖아요. 그 개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바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무서움이에요. 예. 모든 것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꽉 맞물려 있어요. 한쪽에서 구멍이 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집중력을 지난 몇 년간 발휘했어요. 예. 국방비 올린 거 그리고 국방 연구비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그게 관여하는 분들이 기획자, 연구자분들,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더 많은 정리를 쏟아부었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K2 전차 엔진 딱 개발해내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상륙 장갑차에 바로 활용하잖아요. 자, 이게 22년부터 24년까지예요. 파생형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장갑차의 개발은 아주 순조롭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죠. 미국 원액기에 우리 돈으로 4조 원 가까이 투자하고 10년 가까이 시간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이거 개발하는데 4조 원 썼겠습니까? 10년 걸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는 상대방이 무기 체계를 볼 때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먼저 저게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게 판단. 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핵심 기술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실행에 옮기는 거. 실행이 제일 어렵죠. 그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과제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는 여기다가 무인 체계까지 장갑차가 나오지도 아직 않았는데 그걸 무인 체계 바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무기 체계용으로 개발해 놓은 무인 시스템, 지상 시스템이든 함상 시스템이든 잠수함이든 공중이든 거기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과제인데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보면은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 2의 파생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가운데 색깔 두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국외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고 해상 운용이 가능한 즉 이것은 육상에서 쓰고 해상에서 쓰는 거잖아요. 즉 해병대가 이걸 타고 이제 상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지상에서 돌격할 때도 이 장갑차 타고 가는 거예요. 차세대 플랫폼이 상륙 돌격 장갑차 2를 기반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고 계열화 장비, 계열화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이 아주 순조롭고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투 모듈화 탑재 및 무인 전투 체계 운용 확대 필요 이겁니다. 예. 즉 이 장갑차가 기본적으로 상륙 장갑차면은 병력을 실는 게 기본 목적인데 전투 전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지원 장비를 탑재한 용도도 있다는 거예요. 파생형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거예요. 외관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는 애들은 무인으로 하겠다. 뭐 지상 장비에서도 그렇죠.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그런 장비들이 무인화 1번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개척 전차 같은 거. 즉 우리 기갑 세력이 지나갈 수 있게 통로를 개척하는 거죠. 그게 지뢰든 뭐든지 간에. 자, 구덩이를 파놓으면 구덩이를 메워야 되고 지뢰지대가 있으면 지뢰지대를 해결해내야 돼요. 포화에 노출돼서. 네. 그런 게 무인화 1번 대상인 것처럼 해병대에서도 적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세력들은 무인화로 한다. 이런 거예요. 같은 컨셉이에요. 네. 거꾸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육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무인화의 내용들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실행에 바로 옮겨지고 있고 몇 년 뒤면은 무인으로 작동하는 장애물 개척 전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자, 보면은 이제 화력 지원 및 통로 개척 두 가지죠. 화력 지원하고 통로 개척이죠. 화력 지원은 뭘로 하겠느냐? 천검으로 하겠다고 적시했어요, 여기에. 천검 지대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천검은 공대지란 말이에요. 헬리콥터 LAH에서 발사하는 것을. 그걸 지대지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예. 작년 말에 불과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저기 전투적합 판정 받았잖아요. 천금. 그걸 벌써 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예. 자, 상륙해안에 들어가서 적의 반돌격부대, 전차나 지휘소 등에 대한 적시적인 화력 지원. 이게 천금을 쓰겠다는 거고 지대지형으로, 예, 그것도 무인 형태로. 즉 제일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넣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다른 세력들이 해안에 큰 세력을 제압을 했겠지만 아직 해병대원들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런 무인 세력들이 가서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저게 지뢰지대나 통로 개척은 하는 장갑차도 그런 모듈을 탑재한 장갑차도 개발할 것이다. 그 용어는 뭐냐? 통로 개척용은 어디 장갑차용으로 개발된 뭐다. 예, 뭐 이거는 사실은 짚히는 바가 있죠. 동그라미를 많이 쳐놓긴 했습니다만은. 자, 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12일 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예. 저 해병대에서 해병대 장비용으로 이런 것을 지대지로 벌써 파생형을 만든다는 것은 이 미사일에 있던 기술적 안정성과 어떤 그 품질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이 4세대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급의 미사일이거든요. 최고의 미사일이에요. 최신형 미사일이고. 그걸 동등 이상급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보다 늦게 개발했으니까. 그것도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미사일을 개발했구나. 천금 체계 개발 성공,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예.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천금 미사일이고 4세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미국 아파치 헬기에 들어가는 헬파이어 미사일보다는 세대가 뭐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 가량 앞선 미사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냈다는 거고 이게 현궁의 기술을 또 활용해서 공대지형으로 확대 개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선 유도라는 부분에서는 천지 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기술의 시작은 현궁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자, 비행기에 그거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거고 직경이 120mm 그리고 이거는 직경이 150mm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형 자격탄 같은 경우에는 그 직경이 관통력하고 비례를 해요. 예. 그래서 천검이 훨씬 현궁보다는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대형이 체계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죠. 자,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이제 방송을 보도를 했는데 여기 이 정도 자랑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위사업청이나 ADD 같은 조직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말을 안전하게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 자랑을 했다는 것은 이 미사일이 대단한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바로 해병대용을 해병대에서도 욕심 부려서 우리한테도 이 미사일 필요해. 예. 더 이상 개량도 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정도로도 대단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유도 능력은 헬파이어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존성도 훨씬 뛰어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미사일이죠. 스파이커 계열보다 동등 이상이다. 이 말은 우수하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몇 년을 보니까. 관통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파이어2와 버금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헬파이어2의 현재 관통력이 1400mm입니다. 현궁, 아까 이제 120mm 직경을 가지고 있죠. 그거의 관통력이 현재 이제 900mm 플러스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성형 자격탄두의 성능에 있어서도 직경 대비 봤을 때 우리 최고 수준의 탄두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 우리나라 거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사청이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향후 천검은 다양한 파생 모델로 개발될 전망.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하는 법이 전혀 없거든요. 예. 다양한 파생 모델로 개발될 전망. 벌써 파생형 모델 하나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작년 12월 22일 날 전투적합 판정 받았는데 그 전에부터 이미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병대용으로 바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생형 하고 이게 이제 작년 아덱스에서 나온 아마 여기 조그만 모델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소형 전술차 뒷부분을 이렇게 개조한 거고 옆에 뒤에 한 9발 내지는 6발 정도의 지금 천검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천검으로
제가 추측을 했죠. 여단급 대전차 무기 정도 될 거다. 예. 자, 이게 지대지 버전으로 만들면은 또 LAH에 달 때보다 무게 제한이 또 적어요. 예. 그러니까 사정거리 늘리는 거는 제가 제 식견으로는 뒤에 고체 연료를 좀 더 넣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면 우리도 도입해서 쓰고 있죠. 해병대에서 서부 고도에서 그 스파이크 NLOS라고 하는 그 미사일은 지대지 형식은 32km가 나와요. 사거리가. 우리도 그 정도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나왔고 가운데 있는 기둥 위에가 좀 잘렸는데 거기는 EOTS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숨어 있고 빼꼼히 만원경만 이제 꺼내서 물론 밤에도 보는 만원경이 있어 저걸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이 아덱스에 정도 나왔는데 그 반년이나 1년 정도 지나서 있었던 DX 코리아에서는 또 다른 체계가 나왔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냥 약간 다른 형식이네. 지난번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한 건데 지금은 장갑차에 탑재를 했네. 장갑차 그렇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가시선 원거리 정밀 타격 체계 이러면 당연히 이제 이건 청금이죠. 이건 12발이나 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 무인 버전을 감안할 때 이게 이 컨셉을 원용하는 거구나. 저걸 모듈화해서 상륙 장갑차 뒤에 실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무인으로 해상에 먼저 보내겠구나. 결국 적진을 휘젓겠구나. 예. 그래서 실제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하기 전에 교통 정리를 저걸로 하겠구나. 즉 적은 우리 로봇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무인기, 해변에는 무인 장갑차, 거기다가 미사일까지 장착한.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통로 개척 장비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추정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게 미군이 쓰고 있는 미클릭이라는 통로 개척 장비예요.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로켓가 하나 달려 있죠. 로켓가 팡 발사가 돼요. 발사가 되고 발사가 되면서 뒤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상당량의 폭약이 들어있는 그 줄들이 쭉 따라가요. 이게 한 100m 날아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리고 땅바닥에 착지를 하죠. 그러면 이 비엔나 소세지 모양으로 생긴 화약들이 쭉 늘어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뢰지대죠. 예. 자, 그러면 그걸 폭발을 시켜요. 큰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폭이 8m, 길이가 100m 정도의 통로가 개척이 되고 기갑 세력이 이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군도 이게 뭐 공병에서 이걸 사용하는 무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차량에 이렇게 뒤에 트레일러식으로 끌고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할 게 이게 또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해안가에 고립되지 않고 진격할 수 있는 진격로를 뚫어주는 것이고 이걸 또 뚫어줘야지 같은 무인 아까 청검을 장착한 그 장갑차도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협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MK200 장갑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기동 사단에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K21이 거기를 다 채우면서 그다음에 나와서 아직도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병 전체를 기동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보병이 앞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동화될 거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이거 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차륜형 장갑차. 두 번째는 이제 1, 2년 있으면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중형 전술 차량, 방탄돼 있는 거. 세 번째는 K200이에요. K200은 개량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 셋 중에서 누가 선봉을 맡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무장 장착이나 이런 게 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중형 전술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최전방은 아니겠죠. 같은 보병 사단이라 그러더라도. 예. 거기는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개량형이 아마 선봉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 무장을 어떤 걸 장착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쓰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고무 궤도 같은 것도 있고 또 앞에 보기륜을 옆에 하나 늘려서 길이를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듈화하는 거예요. 이에서 이 모듈에 대한 계획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을 해병대 장갑차에 원용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해병대 장갑차는 이 장갑차보다 훨씬 커요. 여기는 8명, 9명이지만 거기는 병사가 20명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듈이 한두 개씩 들어갈 수도, 몇 개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통은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켓이 2개. 예, 지금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것만 열려 있는 것 같고 왼쪽에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8m 폭 그리고 길이는 200m의 통로를 바로 개척할 수도 있고 또 100m짜리를 2개 개척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천검을 실은 또 다른 무인 장갑차가 돌진해서 적을 타격한다. 당연히 이것도 무인형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가 확인이 돼요. 아, 이걸 군에서 K200 장갑차를 개량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병대에서는 그걸 무인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자, 그래서 해병대가 이번에 그런 것을 처음으로 잘 해내게 된다면은 차후에 육군에도 K200 장갑차 같은 게 거꾸로도 무인화될 수도 있겠다. 이게 최전선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공병으로서. 예. 그렇게 생각까지도 짚어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디펜스 타임즈에서 제시된 그런 아니에요. 똑같죠. 그 모듈이 제가 봤을 때 지금 2개 정도 모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고려가 되고 있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테스트도 됐구나. 그러니까 상륙 장갑차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초수평선 작전. 미국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병대가 과연 옛날식으로 상륙이나 할 수 있을까? 저기 위협을 뚫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병대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무인 자산이 있다. 자, 오늘 말씀드린 2가지의 어떤 부분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나마 한번 상상력을 좀 보태서 적어보면은 한국판 초수평선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거리 대한 미사일 자산은 사전에 타격이 돼야 된다. 그건 해병대가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다른 자산에서 해줘야 되겠죠. 해군이나 공군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저게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상륙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상륙함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함정 탑재형 천무 다연장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과제가 나와 있어요. 네. 아까 방사청에서도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과제가 저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세종대왕급이나 우리 호위함급에다가 천무 다연장을 넣을 생각은 없을 거예요. 거기는 대한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해안과 가까운 상태에서 수십 킬로 내지는 뭐 길어봤자 100킬로 정도 차원에서 타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밀 타격을. 그래서 다양한 탄두를 넣을 것 같아요. 기갑용, 벙커 파괴용, 대인용, 네, 정밀탄. 그게 지금 그 과제가 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륙함에서 정밀 포격용으로 이걸 쓰려고 한다. 자, 그다음 사전 제압을 하고 이제 이게부터 해병대 영역이죠. 공군과 해군의 도움은 끝났고 큰 거는 제거됐다고 보는 거죠. 최소한 저게 뭐 공군기 위협이라든지 뭐 수백 킬로짜리지 대한 미사일 이런 것들은 제거가 됐다고 보는 거고 그 안에 해병대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천무 다연장 같은 거 있고 옛날처럼 무조건 뭐 한 포만 쏴제끼는 이런 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찰 자산,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 정찰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무인기는 아주 뭐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리논 공격 헬기 같은 데 나가겠죠. 저도 최근에 다뤘습니다만은 마리논 공격 헬기는 그대로 얼굴을 들이미는 게 아니죠. 예. 그 앞에 무인기가 달려 있잖아요. 배회용 무인기가. 그래서 저게 직사 그리 바깥에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적을 보고 타격할 수 있어요. 그 배해 무인기는 스스로도 폭탄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마리논에 달려 있는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천검을. 또 정찰용으로나 쓴다면은 천무 다연장 같은 거. 예. 지금도 사거리 60, 70은 나오잖아요. 뭐 232mm짜리인가? 예. 그거 지금 사거리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km까지는 안전한 상태에서 공군과 해군이 도와준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병대가.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 UCCR. 예, 이거 조만간 나올 것 같거든요. 오른쪽에 500MD랑 지금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500MD보다 훨씬 많은 걸 달 수 있겠죠.
속도도 훨씬 빠르고 항속거리도 훨씬 길을 거예요. 이게 최선봉일 거예요. 아마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 이거를 공격기처럼 쓸 것 같아요. 예. 자, 500MD가 엔진 마력이 420마력인가 450마력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UCCR의 엔진은 1000에서 1500마력으로 평가가 돼요. 우리 새로 개발한 거예요. 어떤 분이 답글 달아주셨던데 1400마력이라고. 예. 어떤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수직이 착륙돼요. 그리고 속도 500km 이상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무인기예요. 예. 이걸 해병대 공격기로 쓰는 거예요. 상륙 공격기로. 예. 얘가 제일 먼저 나가고 큰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마리논이 떠서 또 안전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최고의 천건 미사일 4세대니까 숨긴 채 발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이터링 뮤니션, 예. 배해형 무인기도 가죠. 거기다가 공격 헬기로 해결 안 되는 그런 목표물이 다시 탐지가 되면은 다시 천무타 연장이 또 추가로 해주고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 2의 무인기 버전이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해병대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오늘 주제죠. 잔적을 소통하는 거죠. 통로도 개척하고. 그래서 먼저 해변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면 또 상황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실제 눈앞에 그 모래를 밟고 서보면 추가로 파악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무인기로 해소한다. 즉 이 시점까지 우리를 방어해야 되는 적 입장에서는 우리 아군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벌써 몇 차례가 지나갑니까? 서너 차례가 지나가죠. 한번 채로 그러고 그 다음 채로 또 그러고 그 다음 더 가는 채로 그러고 마지막에는 무인 장갑차까지 와서 저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겠지 했는데 거기서 로봇이다. 미사일도 쏜다. 통로 개척도 한다. 그 통로 개척 장비는 즉 참호 같은 공격용으로도 쓰이는 무기예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무기로 쓸 때도 상당히 무서운 무기예요. 철조망 제거하고 특히 뭐 지그재그로 파는 참호 같은 거를 쭉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참호를 공격하기에 상당히 좋은 무기예요. 자, 이런 걸 위해서는 뭐 정찰 위성, 뭐 중고도 무인기, 통제기, 뭐 전자전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함대 안전을 다 지켜주고 있겠죠. 외곽을. 그렇게 다 교통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 해병대원들이 탑승한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이제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수평선 작전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국가전략기동부대 태세 갖출 것 이겁니다.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해병대가 아니에요. 해외 분쟁 지역에 명분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요청을 받는다면은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기존 해병대 전력보다 5배, 10배 이상 강해질 수 있어요. 병력 늘리지 않고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또한 그게 우리나라 군의 전력 증강 방향하고도 일치돼요. 그래서 병사 수를 줄이면서도 전력은 더 세진다. 이게 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